네, 지중해 시간 여행이 마련한 튀르키예 역사예술 기행. 오늘은 이제 발렌스 수도교라고 하는 이스탄불에 남아있는 로마 유적을 갖고 이제 발렌티니아누스 왕조라고 하는 로마 후기의 또 하나의 어떤 왕조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술혁명, 생산혁명, 금속혁명, 문자혁명이라고 하는 호모사피엔스 22만 년, 20만 년 역사의 중요한 인류사 진화 과정의 변곡점들을 우리가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세계사 공부 시간, 이스탄불에서부터 시작해서 38개 주요 탐방지를, 튀르키예 탐방지를 살펴보는데, 여기서 이제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유적은 이슬람과 튀르크 몽골 관련 유적이고, 그리고 남색으로 되어 있는 건 그리스 로마 유적지고, 그리고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건 구약이나 신약의 기독교 문명 유적지고,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신석기나 구석기의 선사 유적지가 되고, 그 다음에 녹색은 이제 철기 문명의 주역인 히타이트 유적지가 된다. 이렇게 해서 시대를 달리하는 다양한 문화권의 유적지들이 모자이크처럼 돼 있는 그러한 튀르키예 역사와 예술을 우리가 이제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스탄불에도 또 이렇게 색깔별로 나눠지죠. 그래서 노란색 이스탄불의 주요한 유적지들은 이제 이슬람과 튀르크의 유적이 되고, 남색으로 되어 있는 건 이제 로마 유적지, 그리고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건 이제 유적은 아니고 공원입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건 이스탄불 오리엔트 고고학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것 같지만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탐방을 하게 되시면 여기가 여기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한 번 더 외우셔야 되는데 자꾸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쳐져놓은 콘스탄티노플, 즉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수 있는 로마 후반기의 왕조 4개를 붉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는데, 세베르스 왕조, 콘스탄티누스 왕조, 기존에 우리가 다뤘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발렌티니아누스 왕조라는 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 유명하죠. 그래서 테오도시우스 왕조를 또 이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에서 살펴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요. 자, 우리가 지중해 시간 여행이 야심차게 준비한 1분 퀴즈. 수도교라고 하는 것은 수도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보행용 다리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보행용 다리 아니에요? 아닐 것 같아요? 진짜 그럴까요? 자신 있으세요? 수도교는 저수장과 공공수도를 연결해 준다. 그렇다. 아니다. 요럴 때 들어야 크게 남아요. 이게 지금 아니다 그럴 때. 로마 상수도는 전 구간을 수도교로 연결했다. 그렇다. 아니다. 네. 지금 그 정답을 맞추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네. 우리나라 일기예보 보는 것 같아요.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귀담아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렌스 수도교라는 이스탄불에 있는 거대한 로마 유적 살펴보고, 그 발렌스 수도교를 기점으로 발렌티니아누스 황제, 그리고 발렌티니아누스 황제 때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 그리고 이제 발렌티니아누스 왕조, 그리고 발렌티니아누스 왕조가 끝나면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즉위하는까지를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발렌스 수도교는 어디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것 중에 왼쪽 하단에 보면 노란색 이슬람, 남색은 로마 유적, 하늘색은 공원, 적색은 고고학박물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바로 옆에 발렌스 수도교라고 보이죠? 거기 있는 유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는 걸어서 가긴 좀 어렵습니다. 1시간 이상 걸으려면 괜찮은데 뭐 그 정도 걸어도 돼요. 날씨 좋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쪽 콘스탄티노플에, 원래 콘스탄티노플 시내이긴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걸어가면 되기 때문에 1시간도 안 걸려요. 빨리 가면은 한 50분 정도 걸릴 수도 있고, 걸어가셔도 되고, 거기 발렌스 수도교가 이제 저쪽에 남아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이거 뭐지? 라고 커다란 뭐가 하나 나와요. 그게 바로 발렌스 수도교입니다. 여러분, 그게 발렌스 수도교예요. 언제 만들었느냐? 콘스탄티우스 2세 때 착공해서 발렌스 황제 때 완공이 된 거예요. 이게 375년에 완공이 된 이스탄불에서 보는 로마의 아주 거대한 유적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저 발렌스 수도교는 몇 메타나 남아 있을까요? 321m 남았다. 521m 남았다. 아무도 안 드시네. 721m 남았다. 왠지 좀 이 정도는 가져야 될 것 같아, 그죠? 921m 남았다. 여기도 좀 손을 드시고. 자, 원래는 한 1km 정도인데, 921m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얘기 된 건데, 요까지를 설명을 하고 그걸 드려야 되겠네. 그러면 수도교라는 거는, 그거 좀 이따 설명했구나. 그러면 수원지, 즉, 오늘날의 우리 서울과 그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서울 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은 어디서 가져와요? 팔당댐. 물론 뭐 한강에서도 조금 취수를 합니다만 대부분은 팔당호에서. 그러면 팔당호가 수원지잖아요. 그러면 수원지에서부터 우리 여기 지금 강의하고 있는 여기가 뭐지? 중구인가요? 여기까지. 그러면 몇 킬로나 될까요? 그건 오늘 퀴즈가 아니니까 그냥 상상하고. 그러면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저 발렌스 수도교하고 수원지하고 거리는 몇 킬로나 될까요? 19킬로다. 일단 처음엔 아무도 안 드시네. 큰 실수하신 거예요, 오늘. 60kg다. 60kg. 좀 들으셨어요? 120kg다. 120kg도 몇 분 드셨어요? 250kg다. 아무도 안 드셨어요. 로마 시대 그렇게 멀리 갈 수 있을까? 뭘까? 일단 벨그라데 숲이라는 거에서는 19kg입니다. 처음에 만든 거는 19kg예요. 19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탄불이 있죠? 저기 왼쪽 구석 상단에 보면 이스탄불 국제공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탄불을 탐방하셨던 회원님들이나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대략 거길 뭐 지하철 타고 갔거나 아니면 버스 탔거나 택시 탈 때 그 거리랑 벨그라드 숲이라는 데서의 수원지 거리랑 대략 이제 감이 오시죠? 다녀오셨던 분들은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이스탄불에서도 중요한 지금도 수원지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이제 이 정도 거리가 된 거고 저기서 어디까지 갖고 온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예레바탄 그 저수상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퀴즈를 드렸습니다만 로마 시대의 수도교라고 하는 것은 수로죠. 그러니까 수로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에는 골목골목까지 그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수장까지만 연결이 되고 저수장에서부터 수도관을 묻어가지고 골목 수도까지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있는 수도관 유물을 보고 그때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19km였어요. 근데 물이 부족해요. 콘스탄티노플은 막 크잖아. 지역의 수도니까. 그래서 무려 120km 떨어진 오늘날의 에르게레라고 하는 지역으로 다시 수로를 확장합니다. 120km 지역으로 가고 그것도 물이 부족해. 그래서 그 옆에 비제레는 이것도 한 120km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지를 계속 확보하잖아요. 서울도 마찬가지잖아요. 팔당 가고 그다음에 또 한강에서도 하고 또 저쪽은 또 대청댐에다가 또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데 이게 직선거리로 조정되는 거지 수로라는 게 오다가 이렇게 후여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한 250여 킬로미터가 되는 거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로마 시대 위생 문화라든가 건축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럼 이제 이거를 전체를 다 수도교로 만들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요건 우리가 나중에 아나톨리아의 안탈리아 지방의 옆에 있는 그 페르게라고 하는 유적이 있는데 페르게에 수도교가 아주 거대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페르게 공부할 때 로마의 상수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수로를 어떻게 구성했고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안탈리아 옆에 있는 로마 도시 페르게 할 때 자세히 소개시켜 드리고 일단은 길이가 이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것만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이거는 이슬람 시대에도 이제 계속해서 또 다른 또 수도교도 만들고 해서 왜냐하면 이슬람은 로마의 목욕 문화를 그대로 이었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서르베에서는 목욕이 사라졌잖아요. 중세 시대에. 목욕했어요, 서양 사람들? 생각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평생 목욕을
네. 생각하기가 좀 민망하네, 그죠? 네. 민망해요. 화장실이 있어요? 자꾸 민망하니까 이제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서양 사람들이 오늘날 저렇게 폼을 잡지만, 야, 중세 시대에 어떻게 살았는가. 자, 넘어가야죠. 제가 나왔네요. 장엄한 수도교. 제가 몇 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지중해 전역에 있는 그 로마 유적지를 탐방할 때 중요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커다란 유적들이 뭐 원형 경기장이나 극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수도교 유적도 커다랗게 많이 남아 있는데 제가 이제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디예요? 지구촌에 남아 있는 가장 장엄한 수도교. 남프랑스 그 프로방스 지방에 있는 님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고대 로마 도시가 있는데 그 님의 갸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좀 뽕 그럼 우리나라 의성어에서는 뭐 연상되는 게 있잖아요. 그 뽕이 아니고 뽕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름다운 파리 강변의 뽕네프. 그 네프가 뭐예요? 프랑스어로 영어로는 뉴. 그러니까 새 다리. 네, 뽕네프가 새 다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뽕이 바로 뭐다? 다리예요. 다리. 그래서 뽕디 갸르 해가지고 갸르강 이 밑에 갸르강 계곡입니다. 그래서 계곡을 수로를 넘겨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리를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물은 실질적으로 어디로 흐르는 거예요? 맨 꼭대기에 흐르는 거예요. 이런 이제 자세한 거는 제가 저쪽에 또 그 페르게 옆에, 그러니까 안탈리아 옆에 보면은 갑자기 왜 우리가 다룰 건데 유적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페르게 말고 뭐 하나 또 있어요. 거기 가면은 로마 수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또 이제 요거는 어떻게 수도교가 구성됐는지 거기서 제가 또 소개를 시켜드리고, 아까 그러면은 수도교가 사람은 안 다녔느냐, 수도만 다닌 거냐. 여기 가만히 보세요. 여기 가만히 보면 아래층에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도 차와 사람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식으로 치면 팔당댐 공도교. 댐 위에 차도 사람도 다니잖아요. 그걸 공도교라죠, 우리가.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수도교는 뭐예요? 그 밑으로는 사람도 다니는 거예요. 야, 로마인들의 이 토목 기술이라는 게. 자, 이건 어디예요? 북아프리카 튀니지에 남아 있는 카르타고의 수도교 유적입니다. 높이가 잘 가늠이 안 되시죠? 옆에 있는 건축물을 보시면 되잖아요. 오른쪽 밑으로 보이는 뭐 한바 건물 같은 거 뭐 하고 창고 건물 같은 거 보이잖아요. 그 높이랑 이 높이를 보면 저 높이, 그리고 길이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높게 돼 있나. 이게 몇 킬로인지 알면은 또 깜짝 놀라니까 일단 그냥 와, 크구나. 요 정도까지만 이렇게 하고, 또 하나의 이 아까 그 프랑스 지방의 님의 그 뽕디갸르하고 비슷한 게 바로 이게 바르셀로나 바로 밑에 있는 아주 훌륭한 로마 유적 도시 타라고나라는 데에 있는 타라고나 수도교입니다. 뽕디갸르처럼 장엄하진 않지만 이것도 엄청나게 대규모고 장엄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속칭 악마의 다리다 이렇게 부르는데, 뭐 이름 진 사람이 잘못 진 거죠. 더 악마 같은 건 사실 뽕디갸르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굉장히 큰 거고, 이거는 탐방하기가 어려워요. 타라고나에서도 그렇고 뽕디갸르도 그렇고 산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도심지에 남아 있는 가장 장엄한 로마 수도교 유적이 있어요. 어디예요? 로마에도 좀 있는데 그 크게 남아 있지는 않기 때문에 크고 장엄하게 남아 있는 거는 바로 누구예요? 저것에 열심히 배우고 있는 기타. 기타가 이름이 세고비아 기타. 이 세고비아 아니네. 세고비아부터 먼저 봐. 이게 세고비아의 저겁니다. 네. 요 앞에 있는 오른쪽 아래 보면 여기 레스토랑 있잖아요. 여기 앉아가지고 음식 시키고 이걸 딱 바라보면서 맥주 한 잔, 이게 유튜브에 안 되지. 그래서 이게 딱 하면은 기가 막히죠. 여기가. 그래서 세고비아에 있는 수도교가 이게 도심지의 한가운데에 남아있는 가장 장엄한 로마 수도교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자연 속에서 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도시 한가운, 여기가 아주 손님들을 버글버글한 여기 카페 레스토랑이라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저녁 딱 무렵에 여기 딱 앉아서 이렇게 뭐 로마가 어떻고 저떻고 떠들고 앉아 있으면 굉장히 운치 있는 이 탐방이 되는 거죠. 이 세고비아 거고,
그 앞에 이제 메리다라는 데도 나오고 이것도 다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에 뭐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 세 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스페인이 세 개나 되잖아. 그러니까 스페인은 뭐다? 로마 유적의 보고예요. 로마 유적의 스페인이. 자, 이거 그만 보고. 우리 그러는 원리가 수압이 아닐 테고 지금 몇 킬로를 다 기울기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면 이 뒤에 나올 아까 말씀드렸죠. 아나톨리아 남부에 있는 그 아스펜도스나 페르게에 있는 이 수도교하고 수로 유적을 할 때 그때 그러면 저 먼 그 길을 어떻게 그럼 물을 보냈을까? 뭐 펌프가 있었느냐?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 유물 소개할 때 지금 그 우리 황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유물이 남아있거든요.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 오리엔트 고고학 박물관에 어떻게 수돗물을 보냈는지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좀 남아있고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유물은 런던에 있는 영국 박물관, 브리티시 뮤지엄에 정말 깜짝 놀랄 로마 시대의 수도 장치가 남아있어요. 그거 딱 보면 그냥 2000년 전의 로마가 아닙니다. 그 먼 거리에 어떻게 수돗물을 보냈는지가 그 유물로서 다 설명이 되는데 지금 그거를 다 보여드리면 나중에 재미가 없어지니까 그거는 이제 유물이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맛만 보여드리고 구체적인 과학적인 원리의 내용들은 이제 그때 말씀드리고 그 하나만 질문이 나온 게 말씀을 드리면 그 기본적으로 이제 고도차를 유행화적을 보내기도 하고 고도차가 아닌 가운데 물을 보내는데 서양 과학에서 그 로마 시대의 저 수도교의 기술과 그 기술을 이용해서 물을 보내는 기술이 다시 확보된 거는 17세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보다 17세기의 서양의 기술은 거꾸로 갔던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콘스탄티누스의 가문이 율리아누스 황제가 363년에 사산적 페르시아랑 싸우다가 깊은 그 상처를 입고 회복되지 못하고 죽으면서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비아누스라는 사람이 황제로 등장해요. 근데 로비아누스가 끝나고 말렌티니아누스 황제로 또 넘어갑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 치명적인 부상 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황제가 없으니까 거기 있던 군인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회원님들이 감을 잡으신 거예요. 이제 다시 군인 황제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황제가 죽으니까 안에 있는 원로원이라는 데서 뽑을 수가 없잖아요. 실권을 야전에 군인들이 가진 거니. 그래서 군인의 주요 지휘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낫겠다 해가지고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요비아누스가 이제 급히 뽑힙니다. 그래서 요비아누스가 즉위를 했는데 1년 만에 죽어요. 급사합니다. 이제 말씀드렸잖아. 우리 군인 황제 시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게 이제 법치라는 거 없어지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집어넣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비아누스는 율리아누스의 전통 종교 부활 정책을 폐지합니다. 겁났을 거 아니야. 기독교 시대가 됐는데 전통 종교 부활시키다가 바로 죽어버리니까 난 죽지 말아야지. 그래서 다시 기독교로 돌아갔는데 1년 만에 바로 죽어요. 누굴 믿어야 되는 거야 이거.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급사했어요. 그래서 중독사 했다든가 증기실에서 증살 당했다든가. 왜냐하면 이제 로마 시대에 목욕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냥 한증탕에 집어넣고 밖에서 문 닫으면 끝나는 겁니다. 1시간 뒤에 가보면 이제 끝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뒤로 나온 사람이 바로 발렌티니아누스 1세예요. 그래서 요비아누스 황제가 죽고 나서 니케아에서 뽑혀요. 그래서 니케아 쪽에 이제 군인들하고 해서 뽑아라. 나이도 벌써 좀 듬직하죠? 43살 정도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판노니아 출신인데 오늘 헝가리, 크로아티아 이쪽이에요. 그래서 군사 능력을 일단 인정을 받아. 군 지휘관들이 뽑으니까 일단 지휘관의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뽑힌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몇 그 사가들이 뭐라고 묘사를 하면은 고위 장교다. 용맹하고 아주 신뢰를 얻는 군 지휘관이다. 존경받는 지휘관이다. 여기서 이제 특징 하나가 있어요. 유력 혈통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유력 가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아마 하급 군사 관리를 시작을 해가지고 탁월한 지휘 능력을 갖고 군인으로는 컸는데
혈통으로는 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게 이제 밸런스인데 자 무언 관계냐? 되자마자 동생 발렌스를 동로마 황제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발렌티니아누스는 뭐예요? 제국을 갈라서 통치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발렌티니아누스가 어떻게 통치를 했는가? 자, 정략 결혼했을까요? 자, 이게 이제 왕조가 바뀐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많이 후대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거 바로바로잖아, 지금. 그죠? 왜냐하면 337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죽고 361년에 콘스탄티우스 2세가 죽고 363년에 율리아누스가 죽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365년이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한 20년, 30년밖에 안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부터 이어지던 정략교회나 이런 것들이 이때도 이어졌을 확률이 무지하게 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43살의 황제가 됐는데 그때 뭐 새로 장계 들어요? 고개를 끄덕이시. 뭐 그렇게 할까요? 근데 이제 아들이 있었어요. 그라티아누스 아들이. 그래서 본인이 안 하고 아들을 이제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누구랑? 콘스탄티우스 2세의 딸이랑. 그래서 별거 아닌 가문이잖아요, 여가. 발렌티니아누스 귀족 가문이라는 얘기가 없잖아. 그래서 별거 아닌 가문인데 그 가문 세탁하기가 제일 좋은 게 조선 후기 같으면은 가가지고 족보를 사면 되는데 여기서는 족보 사는 제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혼맥으로 연결하면 되는 거죠.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 신성로마 황제의 어떤 딸과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에 그 식으로다가 콘스탄티누스 대제 가문의 딸이랑 결혼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아들 그라티아누스를 콘스탄티우스 2세의 딸인 콘스탄티나랑 결혼시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발렌티누스는 확실하게 콘스탄티누스 가문과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지지하던 교회 세력이나 이런 세력을 자기가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했고,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제국을 분할 통치합니다. 분할 통치를 대신에 좀 약간 아쉽죠. 디오클레티아누스 마냥 능력 자랑해야 되는데 일단 자기 동생이랑 합니다. 동생이라 해서 발렌스한테 이제 너가 동로마를 해라. 그래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을 맡겨서 분할 통치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발렌티니아누스의 최고 업적은 뭐냐면은 이때 이제 이 게르만족들이 이제 뭔가 좀 시끌시끌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를 그래도 잘 저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라인강 그 밑에 있는 그 헝가리하고 그 오스트리아로 해서 그 흑해로 흘러가는 도나우강 이쪽이 이제 라인강하고 도나우강 이런 것들이 게르만족과의 경계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잘 막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뭐냐면은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테오도시우스.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아빠입니다. 그래서 테오도시우스 장군을 브리타니아로 파견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게르만 이쪽 어디예요? 오늘날 독일, 덴마크 이쪽에 살던 섹슨족. 나중에 이게 영국으로 넘어가서 앵글로 섹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섹슨족 해적들이 그쪽에서 막 서로 설칠 때예요. 그러니까 테오도시우스 장군한테 그걸 가서 좀 처리를 해라. 그래가지고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아빠인 테오도시우스 장군이 가서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공을 세웁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누가 이렇게 금값 올라가지고 돈 잘 벌거나 주식 돈 잘 벌면 야, 너 아버지 시절부터 뭐 음덕을 쌓았느냐. 그러니까 테오도시우스 장군부터 공을 세운 거예요. 이때부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게르만족 방어를 잘하고 행정에서는 이제 잘 이제 언론하고도 잘 협조하고 또 결혼 혼맥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귀족들의 지지도 확보를 하고 근데 결정적인 게 이제 증세를 했어요. 이게 있어야 되니까 이제 세금 올리면은 국민들이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나? 민심은 떠날 수밖에 없죠. 증세라면은.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 정책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리우스파를 포용했어요? 아니면 아리우스파를 척결했어요? 이때까지도 그러니까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파를 그 이단으로 몰았지만 그리고 아직 그 380년에 기독교 그다음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리우스파를 재차 이단으로 지정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아리우스파가
이때도 많이 이렇게 있었구나. 박해를 안 받고 컸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381년 후대에 다시 한번 아리우스파를 2단으로 지정하는 이유가 이미 쓰러져 있으면 2단으로 지정일 필요가 없잖아요. 자꾸 번성하니까 또 지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리우스파에 대해서 발렌티니아누스 황제가 중립 태도를 취한 거예요. 그리고 전통 로마 종교에 대해서도 좀 관용을 보이고,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율리아누스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걸 황제가 왜 그랬겠어요? 제국의 상당수가 로마 교황청의 정통보다 아리우스파를 상당히 많이 신봉하고 있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그 제국의 사람들 시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선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론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실리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발렌티니아누스 황제가 암살당해요? 아니면 저절로 죽어요? 요거는 퀴즈 한번 해야겠다. 암살당했어요? 그렇다. 아니다. 그냥 죽었다. 뭘까요? 게르만족이 375년에 게르만족 사절단, 콰디족 사절단이랑 협상하다가 이놈들이 이렇게 화내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꾸 이제 화를 덜 내려고 그러는데 아직 수양이 덜 돼가지고 자꾸 화가 나는데, 그래서 이제 화를 좀 덜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몇 살이에요? 54살에. 우리 역사에서 54살에 죽은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세종대왕. 네, 세종대왕. 또 한 명의 영웅 있죠? 이순신. 이런 분들이 다 34살에.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회원님들은 다 송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54살이니까 당시로서는 그렇게 일찍 죽은 건 아니지만 이게 아쉬운 이유가 왜? 아들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네. 자, 큰 부인이 낳은 그라티아누스, 그러니까는 콘스탄티우스 2세의 딸 콘스탄티나랑 결혼시킨 게 그라티아누스라 그랬잖아요. 16살. 이제 16살밖에 안 돼. 그리고 둘째 부인 유스티나가 난 거는 이제 4살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둘 다 공동 황제로 시켜줬어요. 일단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 자식들이 얼마나 싸웠어요. 저 콘스탄티누스 337년에 죽으면서.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그건 피했어요. 왜? 장군들이나 관리들이 볼 때 이거 다시 아들 형제의 난을 또 일으키면 이거 큰일 난다 해가지고 그래도 지혜롭게 해가지고 군이나 관료해서 둘을 동시에 공동 황제를 시켜주자. 이렇게 해서 둘을 서로 모여 공동 황제로 만든 거예요. 상당히 그때 군인 관료들하고 현명하게 잘한 거죠. 이게 그라티아누스, 이게 발렌티니아누스 2세. 굉장히 소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발렌티니아누스 황제의 가문은 그 아들, 큰 부인의 아들인 그라티아누스 16살의 황제가 됐고, 작은 부인의 아들인 발렌티니아누스 2세 4살의 황제가 됐고, 오른쪽은 이제 동로마 황제인 자기 동생.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동로마는 동생 발렌스가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계속 하고 있고, 서로마는 이제 밀라노 중심으로 그라티아누스하고 발렌티니아누스 2세가 공동 황제로 즉위를 한 거예요. 근데 4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이름만 올려놓은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초반전에 배웠던 후은족의 이동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기를 보면은 후은족하고 연계되는 시기니까. 그래서 374년에 바로 저 몽골 초원에서부터 시작했던 후은족이 들어와서 동고트 조왕인 아르마나릭을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고트족이 깜짝 놀래가지고 375년에 저 375년이 뭐예요? 발렌티니아누스 황제가 해가지고 쓰러져 죽던 해예요. 그러니까 저 무렵이 이제 게르만족에 뭔가 대이동이 일어나는 무렵이구나. 우리가 이제 감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그래서 서고트왕 아타나릭이 동로마 영역으로 들어오고, 그 옆에 있던 무슨 뭐 반달족이니 막 이런 것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동서로 들고 뛰던 이 시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양 역사에서 얘기하는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되는 요 시기에 이제 발렌티니아누스 1세가 게르만을 막다가 죽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자, 그래서 발렌스 황제 쪽으로 일단 그 서고트족이 동로마 영역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동로마 황제인 발렌스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 들어와.
대신에 우리 그 이쪽 서부 변방을 좀 지켜주고 용병으로 좀 쓰고 대신에 로마로다 받아줄게. 여기가 들어와 살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대략 그런 포용 정책을 쓰면 이게 잘 되려면 현재 로마 관리들이 잘해야 되는데 야만인이라고 뭐 하고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세금 많이 걷고 그러면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서고트족이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무장 반란이. 그러니까 이제 발렌스 황제가 이 사람이 내가 이제 능력을 보여야 되겠다. 능력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마의 그 조카들이 둘이 서로마 황제가 있잖아요. 그라티니우스하고 발렌티니아누스 2세. 조카들아 봐라. 작은 아빠가 이렇게 잘한다. 그래서 서로마에서 증원군이 오기 전에 발렌스 황제가 먼저 군대를 이끌고 출정한 거예요. 가서 이겼으면 좋은데. 그러면 서로마에 있는 조카 2명의 공동 황제에게 폼이 날 텐데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다가 시신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뼈도 못 추린 거예요. 가가지고 대패를 당하고 몰살했습니다. 이 군대, 이 아주 그 동로마의 정규군들이 몰살당하고 황제 자체도 죽으면서 시신도 못 찾아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동로마가 이제 대혼란에 빠진 거지. 일단 황제는 새로 뽑으면 되지만 시신도 못 찾을 정도로 패했다고 하는 것은 로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군인 황제 시대에 저쪽 뭐 페르시아 포로가 죽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건 혼란기였고 지금은 다시 로마 제국이 안정기였었는데 황제가 그렇게 당하고 북쪽에서 넘어온 제국 안으로 받아들였던 게르만족한테 당한 거기 때문에 현장의 로마인들이 느끼는 충격은 엄청난 거죠. 이거 그럼 우리 어떻게 살으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난세에 뭐가 나와요? 난세의 영웅이 나와요. 나라가 바닥으로 떨어져야 진정한 지도자가 나옵니다. 잘 나가면 사기꾼도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자, 나라가 이제 완전 난세가 된 거예요. 이때 누가 나타나요? 웬만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나타나요. 테오도시우스가. 자, 그런 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378년 8월 달에 작은 아버지가 죽었네. 그러니까 동로마에 있던 19살짜리 황제 그라티아누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19살이면 뭐 애들 같지만 로마 시대는 16살, 그리스 로마 때는 16살 이름은 성인으로 치고 다 했기 때문에 우리도 조선시대에 15살이면 수렵청정을 거두고 친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19살이면 이제 완전히 성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작은 할아버지가 왜 저렇게 급하게 하셨지? 근데 이게 동로마 내가 지금 보니까 이대로 해가면 큰일 나. 그렇다고 내가 지금 여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할 수도 없고 지금 코올릭의 동생, 이복 동생 발렌티니아누스 이제 7살인데 이 기준으로 보면 야 이거 어떡하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저 때는 아직까지 서로마의 관료들이 그래도 머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폐하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일단 제일 능력 있는 자를 동로마로 보냅시다. 이때 이제 게르만족이 쳐들어오고 훈족도 들어오기 때문에 동로마 권역이 난리 버거지가 났을 때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애음해는 사람이 가갖고 다스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그러면 서로마에서 픽업을 했냐면 바로 테오도시우스를 찍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보면 그래도 로마가 그래도 살아있구나. 이 테오도시우스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테오도시우스가 이 그라티아누스 황제랑 친인척 관계예요? 전혀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빠인 테오도시우스가 발렌티니아누스 1세 때 섹슨 해족을 물리치고 가서 브리테니아에 공을 세웠지만 376년에 총애해주던 발렌티니아누스 1세가 죽고 나서 370년에 죽고 나서 대략 총애하던 왕이 죽으면 총애받던 신하는 영모로 몰려가지고 죽거나 귀양갑니다. 1800년에 정조가 죽으면서 제일 총애하던 정약용이 어떻게 됐어요? 그 이듬해에 귀양가잖아요. 그래서 테오도시우스 테오도시우스 장군이 죽습니다. 처형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우리가 알고 있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미 저때 이제 잘 나가고 있었어요. 공도 세우고 도나우 강변에서 게르만족 맞고 잘하고 있는데 아빠가 영모 혐의로 X가 되니까 아들 어떻게 돼요? 안 죽은 것만 해도 다행이고 고향 스페인으로 돌아가서 은퇴하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직도 끝나고 나가서 물러가 있는 놈인데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테오도시우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모 혐의로 그라티아누스 황제가 자기 임기 초기에 사형시켰던 그리고 사형시켰던 테오도시 장군의 아들 은퇴하고 가서 몰래 숨어 살고 있던 테오도시스를 다시 나와 라고 부른 거예요. 이거는 좀 괜찮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378년에 테오도시우스가 은퇴를 접고 딱 나오게 된 겁니다. 그때 테오도시우스 나이 32살, 그라티아누스 나이 39살 이렇게 됩니다. 저 19살, 20살 정도 됐겠네. 375년에 16살이니까 79년이면 20살이네. 그래서 379년 1월 19일 날 동로마 황제가 된 거예요. 이때는 뭐예요? 아까 우리가 훈족의 거 보여주신 대로 이제 동서로마가 다 훈족에 의해 가지고 다 막 유린당하고 게르만족 들어오고 그런 거니까 이제는 집안이고 뭐고 족벌이고 딸 상황이 아니라 군사 능력자를 등용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테오도시우스가 황제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동로마를 테오도시우스가 장악을 하고 서로마는 그라티아누스하고 발렌티니아누스 2세 이복 형제가 다스리고 이렇게 해서 로마가 다시 이원 시스템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서로 또 치고받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다시 이걸 보면은 이제 발렌스 황제까지는 같은 혈통이고 발렌티니아누스의 전혀 친인척이 아닌 테오도시우스가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뭔가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맺어야 돼요. 자, 테오도시우스가 직접 맺어요? 아니면은 뭐 자기 뭘 통해서 맺어요? 뭐 갈등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죠. 일단 그라티아누스하고 발렌티니아누스 2세가 이복 형제끼리 갈등이 있었어요? 있기에는 작은 동생이 너무 어리잖아요. 이제 뭐 379년이래 봐야 이제 8살인데 그거 뭐 어떻게. 물론 콘스탄티누스는 8살짜리 조카를 죽였지만 자, 이게 이제 비록 굉장히 안정기였어요. 그래서 동로마 그리고 내분을 일으킬 상황이 아니에요. 외적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게르만족들이 쳐들어오고 막 훈족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4년 동안 굉장히 안정적이었는데 383년에 브리타니아 총독인 막시무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서로마 지역에서. 그래가지고 그라티아누스 황제를 죽여요. 그라티아누스 황제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칼막스의 생가가 있는 트리어를 수도로 해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테트라키아 정치에서 서로마 부황제가 통치하던 그 트리어를 수도로 해가지고 이 막시무스가 다스린 거예요. 자, 이때 테오도시우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발렌티니아누스 2세는 뭐 아직 어리니까 이때래 봐야 뭐 이제 한 10살 좀 넘었잖아요. 11살. 이제 중요한 건 동로마의 테오도시우스 황제인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인정을 해줘요. 대신에 발렌티니아누스 2세는 건드리지 말아라. 여기는 이탈리아 반도 쪽은 발렌티니누스 2세한테 놓고 너는 그냥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죽고 나서 큰아들 콘스탄티누스가 물려받았던 브리타니아, 갈리아, 히스파니아 여기만 네가 통치를 해라. 그리고 가운데 발렌티니누스 2세 건 그대로 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뒀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다시 3분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발렌티니아누스 2세는 4살의 황제가 됐다 그랬잖아요. 4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그래서 엄마, 그러니까 발렌티니아누스 1세의 두 번째 부인인 유스티나라든가 장군인 막시무스라든가 그 막시무스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지도자, 이런 이들이 이제 대신 통치를 하고 이게 이제 끝에 줄에 써놓은 게 뭐냐면 테오도시우스 1세가 매형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하면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래서 로마가 383년에 3분이 다시 된 거예요. 서쪽은 반란자 막시무스의 통치가 된 거죠. 그리고 가운데 발렌티니아누스 2세 거를 그대로 둬라.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사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34살의 황제가 됐다 그랬잖아요. 32살이야, 4살이. 그러니까 이제는 사별됐기 때문에 자기가 재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발렌티니아누스 2세의 누나 갈라와 재혼합니다.
그래가지고 발렌티니아누스 황제랑 직접 연결이 되는 거죠. 본인이. 그래서 이 갈라는 발렌티니아누스 2세의 친누나예요. 그러니까 서로마 황제하고 같이 천한매부지간이 된 거고, 그리고 이 그 갈라는 콘스탄티누스 가문의 피도 물려받았기 때문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콘스탄티누스 가문, 발렌티니아누스 가문의 지지를 다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랑 결혼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결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테오도시우스도 정통성이 확보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선대의 두 대 황제 가문하고 다 혼맥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황실이라는 게 이렇게 혼맥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테오도시우스가 반란을 어떻게 해요? 반란을 이제 388년에 가서 막시무스를 진압을 해가지고 처형합니다. 네, 그래서 반란을 진압을 해요. 이때 중요한 이벤트를 하나 하는데 요거는 이제 다다음 강의 때 나옵니다. 388년에 테오도시우스가 저거를 물리치면서 이제 자신감을 완전히 확보해요. 그러니까 황제가 자신감을 확보했을 때 하는 조치가 있거든요. 그거 이제 다음에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서로마는 처남인 발렌티니아누스 2세, 동로마는 매제인 테오도시우스 황제 해서 이원 체제가 잘 가나보다 했는데 둘이 갈등이 생겼어요. 천한매제 사이에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뉴스 황제는 천한매제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발렌티니아누스 2세가 벌써 이제 10몇 살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매제인 그 테오도시우스랑 싸워야 돼요.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반란은 아닌데 반란이죠. 이제 발렌티니아누스 2세가 21살에 급사합니다. 갑자기 죽어요. 21살에. 사이좋게 잘 지내 안정기가 됐는데 그러면서 발렌티니아누스 황제의 직계 아들로서는 종말이 된 거예요. 392년에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왜 죽었느냐, 이게 이제 큰 문제죠. 이게 왜 죽었느냐. 그래서 이게 왜 죽었느냐에 대해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의문을 품고 그리고 이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다음 강의에 이어가겠습니다.